시장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종목 장세라는 것이고요. 종목 내에서도 코스닥 상승 중에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지수가 돌렸다. 종목으로의 쏠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매크로 환경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런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김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1기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일단은 트럼프 이퀄 관세로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뉴스를 체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 너네가 나 때리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때리겠다라는 것에 트럼프 입장을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가 받아들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금요일 날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미국 증시도 일정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했으니까 네.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라는 개념은 굉장히 명확하죠. 무역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우리도 관세를 매기겠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1일, 12일 정도에 네.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추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피터 나바로라고 현재 이제 백악관 무역 자문인데요. 네.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나는 스타벅스 주식을 산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반중국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1기 때도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이제 백악관에서 무역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트럼프 제2기를 맞아서 프로젝트 2025 플랜이라는 걸 작성을 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터 나바로의 프로젝트 2025 플랜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역 대상국을 3단계로 조금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이 이름도 좀 그런데 레드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네. 곳인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인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옐로우 존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유럽, 태국, 그다음에 대만, 그리고 베트남 요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요 정도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피터 나바로 개인의 이제 플랜에 네. 따른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상호관세 이야기를 한 게 언제냐 이렇게 보면은 일본 총리하고 회담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타이밍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피터 나바로의 2025 플랜처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옐로우 존 분명히 이제 없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3단계에 있으면 좋겠는데 옐로우 존에 들어가는 건가 3단계에 있는 건가 이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클리어하면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어떤 수준이 올지 이게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단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시장은 훨씬 더 견조하게 전개되고 네. 있습니다만 시장은 아침에는 조금 불안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색깔, 방향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고민이 좀 달라질 텐데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입지가 이제 명확하다면 저희도 대응과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조금 고민되는 분야들이 좀 다각도로 있다 보니 불확실성에 따라 혹은 종목 뉴스에 따라 출렁출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장으로 한번 더 집중해서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은 생각보다는 견조합니다. 지난해 모든 악재를 약간 다 맞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조금 한국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약간 관세 프리존이 오늘 또 유달리 가능하단 말이죠. 로봇이나 엔터나 이런 쪽이요. 그러니까 약간 종목에 초점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 시장 그동안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흐름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 장세 혹은 뭐 개별 종목 장세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만 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종목들이 이제 관세 전쟁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예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딥식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한 반도체 흐름과 그냥 일맥상통한 모습인 것 같고 2차 전지 여전히 부진하고 소재 섹터 부진하고 자동차 좋기 힘들겠죠. 은행 실적 좋게 나왔지만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보면 지금 우리가 되게 시장이 좀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만 갖고 있다고 보면은 전혀 좋지 않은 네.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최근에 더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개별 종목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도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냥 방산, 조선, 변압기 한 요 세 가지 정도에만 국한됐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쪽부터 로봇 관련한 주식도 그리고 엔터 관련한 주식들도 이런 주식들로 이제 상승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이 관세 전쟁 이전에도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딥식으로 충격받은 것을 100% 회복하지 못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 이상으로 회복해서 단기적으로 회복 랠리에서는 지금 오늘도 고가 갱신이 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아예 리스크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작년 하반기에 정말 반년 내내 6개월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 하락 시장 매크로 하락 위험은 일정 정도 반영한 것 같고 또 그 반영한 부분은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 충격이 조금 줄다 보니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통상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충격이 덜하게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종목들이 얼마나 강한 충격을 받을까 약한 충격을 받으면 진짜 좋은 시장으로 볼 수 네. 있고 강한 충격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매크로가 나빠지는 것들이 반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자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딥시크와 관세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줄였다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언제 또 치고 나올지 모르는 뉴스여서 저희가 지켜는 봐야 되겠고요. 딥시크 관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이 강한 시장, 그 가운데 중심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있죠.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먼저 치고 나가고 카카오까지 따라가서 모처럼 저희가 네카오 얘기를 많이 했던 지난주였는데 언제까지 이런 흐름 계속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사도 늦지 않을까요? 일단 뭐 이제 활용 정점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버가 이제 연간 매출 처음으로 10조를 넘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실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이버 실적 자체로만 보면은 그게 그렇게 주식에 강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 한 분기 매출로 한 2.8조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한 5,400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네이버를 기대하는 건 글로벌 AI 랠리에 동참해 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여러 가지 사업부주 중에서 클라우드 사업부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클라우드 부분에 매출이 한 5,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라서 아직까지 그 네이버의 실적을 좌우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난 분기 성장률이 한 40% 정도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딥식 이후에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가 좋아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이 좋아지고 있는데 로봇도 로봇이라고 보지 않고 엣지 AI라고 본다면 네. 같이 일맥상통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딥식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런 막연한 그냥 그런 기대감보다는 딥식의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추론 모델은 오픈소스인 거잖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버라는 자체 언어 모델이 있는데 솔직히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딥식의 추론 모델은 오픈소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네이버가 앞으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던 하이퍼클로버 같은 언어 모델도 발전할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엣지 AI로 뭐 자율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추론의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추론에서 오픈소스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 기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사실 네이버가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성장을 해줄지 그거 이제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예측해서 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그냥 충실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박스네요. 예, 기간이 좀 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 박스가 결국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박스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스의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이버가 글로벌 AI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박스권을 뚫으면 주가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네이버가 더 좋아지는 거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왜 부진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 AI 랠리에 동참되는 주식이 없었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사실 AI로 대동단결입니다.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닥스 지수 신고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SAP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시가총액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었던 이유가 그런 종목들이 AI 랠리에 관련한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건데, 그러니 저는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응원해 주자. 그래서 저 박스권을 뚫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 AI 랠리에 글로벌 랠리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자. 오히려 제가 주식 방송에서 응원하자는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게 더 맞는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종목이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중소형단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년 박스를 돌파한 종목들이 꽤 많았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박스 돌파가 잘 일어나는지 좀 잘 보면서 저희 응원하는 마음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신호가 되어서 국내 AI 산업에 뭔가 달리 시각을 모아주는, 또 수급을 모아주는 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사실 미국의 향방도 주목해야 될 텐데, 미국 내 주요 빅테크 업체들은 명확해요. 말씀 주신 대로 AI 대동단결, AI 돈 쓰겠다. 그런데 그 지출에 대한 부담 혹은 돈을 쓴 만큼 뭔가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실적 이후에 일부 한 메타 정도 제외하고는 다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적 이후에 메타만 올랐고 나머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실적은 부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AI로 대동단결이기 때문에 AI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가 실적이 좋았어야 하는데 이 3사 모두 다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기대 이하로 발표가 됐고, 네. 그래서 실적만 보면 주가 빠질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I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산업인데 왜 이 클라우드에서 발전하지 못하지? 기대보다 못하지? 그럼 두 가지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빅테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있는가? 근데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오라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알리바바 같은 이 바바의 클라우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시장의 의심 어린 눈초리인 거고, 실제로 빅테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주 3사가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클라우드가 발전하지 성장하지 못하는, 좀 생각보다 성장이 느린 이유는
우리 AI 캐파가 부족해서다.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전력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없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클라우드 매출이 느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딥식 출현 이후에 오히려 이제 AI를 투자를 효율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생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니까 메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기업들이 캐펙스를 증액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캐펙스를 증가하면 주가가 좋을 건데요. 실적이 조금 더딘데 캐펙스를 증가하면 수익성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딥식 때문에 AI 투자 사이클 자체가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시장에 끼친 영향 달리 평가받고 있는 최근입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국내 섹터 내에서 뭐가 좋을까요? 뭘 투자해야 될까요? 대표님 저희한테 1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우리 계속 말씀드렸듯이 알파 장세고 개별 네. 종목 장세잖아요. 그리고 이 개별 종목 장세는 그냥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조선도 사실은 통상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너무 AI 쪽으로는 가지 말고 통상에서 벗어나 있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 접근하시면 좋겠다.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상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에 대한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비껴나 있는 섹터 중심의 대응 아직까지 유효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김진 대표님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